다음은 프리오르 머신이라는 치료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오르 머신은 1960년대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티앙르 프로르가 만든 양자에너지 치료 장치입니다. 프리오르는 라이프처럼 굳이 살균 주파수를 찾지 않더라도 인체에 플라즈마 웨이브를 쏘여주면 광범위한 주파수를 공급하게 되어 세포들이 자기에 맞는 주파수를 스스로 찾아서 공명에 의하여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프리오르는 이 장치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세균을 죽이지 않더라도 면역세포와 기능이 강화되면서 스스로 세균을 처리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또 이 장치는 질병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독소를 제거해주는 기능도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 초반까지 프랑스 정부는 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프리오르 머신을 연구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프리오르 머신은 모든 암을 비롯하여 모든 감염성 질환을 완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장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화근이 되어 프리오르는 1970년대 중반부터 프랑스 암 학회 및 자기에게 호의적이었던 프랑스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구 지원은 중단됐고, 심지어 그동안 연구해온 내용을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프리오르 머신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뒤 프리오르 머신을 이용하여 프리오르와 공동으로 실험에 참가했던 기생충학자 파트리젤이 그 당시의 실험 결과 일부를 공개함으로써 프리오르 머신이 세상에 다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파트리젤이 소개한 프리오르 머신의 효과를 보면 말기암을 치료할 수 있고, 동맥경화증을 치료하고, 억제된 면역력을 회복하고, 수면병 기생충을 박멸하고 기타 다양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브라는 치료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바이브는 프리오르 머신을 미국에서 소형화시킨 플라즈마 웨이브 발생장치입니다. 바이브는 12개의 플라즈마 튜브를 동심원으로 배치하고 여기에 알곤, 크립톤 등 다양한 가스를 주입하였으며, 플라즈마 튜브 내에 있는 가스에 저주파 레이저를 쏘아서 플라즈마 웨이브가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플라즈마 웨이브를 상기하면 알곤이나 크립톤 등과 같은 비활성 가스에 레이저를 쏘아 가스를 역이시키면 이들 기체는 원자핵과 전자가스로 분리되어 플라즈마 상태가 되고, 이 플라즈마 상태가 공간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플라즈마 웨이브를 방출합니다. 바이브 장치의 치료 효과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나타내 보입니다. 심지어 영적 깨침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티벳 성녀들이 이 바이브를 중심으로 명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브는 결국 억압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의과대학에 의뢰한 바이브의 암치료 성적이 너무 좋게 나왔고, 그것이 공개되면서 미국 식품의약청으로부터 바이브는 불법 의료기로 판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이브 장치는 사라지지만 바이오차지라는 이름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콤, 바이오로지컬 컴퓨터라는 진단 및 치료 장치에 대하여. 바이콤은 약 50년 전 독일의 물리학자 브레그먼이 개발한 장치입니다. 바이콤에는 인체를 구성하는 분자, 세포, 조직 및 장기의 고유의 내장을 포함하여 치료 약제까지 수천 가지의 주파수가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연자는 독일 문현에 있는 본사에 가서 3주 동안 바이콤에 관한 연수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바이콤을 이용한 진단 방법은 만약에 환자의 심장 상태를 알고 싶다면 심장 코드 번호를 클릭한 다음 엄지손가락의 소상L이라는 경혈점에 담침을 접촉시킨 다음 공명 혹은 비공명의 소리를 듣고 진단하게 됩니다. 또 알레르기의 원인을 알고 싶으면 수십 가지의 테스트 앰플 중에서 하나씩 이 바이콤의 홀에 넣고 역시 소상L에다가 담침을 접촉시켜서 공명, 비공명의 소리를 듣고 이것을 알레르기 원인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바이콤의 진단상 단점은 L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여기에 담침을 누르는 힘과 시간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 있고 또 담침을 누르는 각도에 따라서 또 경혈점의 피부의 조건, 즉 두꺼움과 땀이 많은가 찰과상이 있는가에 따라서 또 환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또 환경의 상태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콤을 이용한 치료 사례를 보면 구소련의 생물학자는 파리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다음 바이콤을 이용하여 정상 파리의 유전자로부터 N장을 제치하여 비정상 파리에 조여줌으로써 유전자 치료가 가능하였고 방사선 손상을 치료할 수 있는데 생쥐를 방사선에 노출시켜 흉선, 임파선 그리고 비장 등을 파괴시킨 다음 바이콤을 이용하여 정상 생쥐의 N장을 채취하여 이를 비정상 생쥐에 조여줌으로써 생쥐를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고 약물 치료가 가능한데 바이콤을 이용하여 약물의 N장을 채취한 다음 이를 맹물에 전사하고 이 맹물을 마심으로써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구소련의 과학자는 바이콤을 이용하여 정상 조직의 N장을 채취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운동선수 24명에게 조여준 결과 표준 치료보다 치료 횟수가 짧아지고 치료기간이 단축되며 치료 통증이 월등하게 감소됐다고 하였습니다. 또 독일 소아과 의사는 바이콤을 이용하여 피부의 정상 조직으로부터 에너지장을 채취하여 200명의 피부 알레르기에게 조여준 결과 83%에서 성공적으로 치료됐다고 했습니다. 또 독일 내과 의사는 바이콤을 이용하여 정상인의 간 N장을 채취하여 만성 간염 환자 28명에게 조여준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GOT-GPT 등 간기능 검사가 바이콤 치료군에서 치료 성적이 현저하게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또 암을 치료할 수 있는데 독일 피부병 연구소의 과학자는 암 환자는 유전자 P53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바이콤을 이용하여 건강한 사람의 P53의 N장을 채취해서 이를
암 환자에게 쪼여줌으로써 암이 치료됐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스키어, 양자의식 공명장치라는 진단 및 치료장치에 관하여 스키어는 미국의 윌리엄 넬슨이 개발한 장치이며 1989년 EPFX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출시되었고 계속 버전업되어 2002년에 스키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고 가장 최근에는 2014년 에닥터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 스키어 파동이 있었습니다. 스키어는 우리나라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바이오피드백 장치로 허가한 상태였는데 청년의사회라는 단체가 한의사들이 스키어를 이용해서 과잉 진료를 한다고 해서 즉 바이오피드백 장치인데 암 치료를 한다고 해서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스키어를 소지한 사람들로부터 스키어를 강제적으로 수거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스키어는 이마, 그다음에 양쪽 발목, 양쪽 팔목, 양쪽 발목 등에 센서를 부착하고 인체의 내장을 채취합니다. 스캔 3분 후에 결과를 볼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스키어의 진단 원리는 스키어를 ON 하면은 미약한 자기장이 발생하여 인체의 에너지장을 여기시킵니다. 여기된 인체의 각종 에너지장, 즉 웨이브 정보가 출력됩니다. 이 웨이브 정보는 이 디지털 아날로그 컴퓨터에서 디지털 정보로 바뀌어서 스키어의 소프트웨어로 전송됩니다. 환자의 디지털 정보는 FFT 알고리즘 신호 분해에 의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의 에너지장은 분자장, 세포장, 조직장, 장기장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스키어의 소프트웨어에는 정상적인 분자장, 세포장, 조직장, 장기장 등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는 인공지능이 저장되어 있어서 환자의 에너지장과 데이터베이스의 에너지장을 비교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나타내는데 50일, 100은 정상을 의미하고 100일 이상은 비정상인데 급성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것을 의미하고 50 미만은 비정상인데 이게 생긴 지 오래된 것을 의미합니다. 스키어의 치료 원리는 먼저 병명은 알 필요 없이 교란된 파동을 발견하여 반대파를 쏘아서 여기에 반대파를 쏘아서 제로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정상파를 쏘아서 보강 치료를 합니다. 스트레스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감사, 기쁨 등의 긍정적 감정은 규칙적인 사인파입니다. 반대로 슬픔, 불안, 공포, 분노, 비애 등 스트레스 감정은 불규칙적인 파동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치료는 스트레스 종류는 관계없이 교란된 파동을 발견하여 역시 반대파를 쏘아서 제로를 만든 다음 사랑의 파동을 쏘아서 보강 치료를 합니다. 스키어의 치료 원칙은 환자가 이미 병명을 알고 있으면 질병사전에서 병명을 찾아서 정해진 프로그램, 여기 치료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실행만 하면 됩니다. 만약 환자는 괴로운 증상을 갖고 있으나 현대의학에서 병명을 찾지 못하는 경우, 즉 미병 상태인 경우는 육체 차원에서의 치료, 에너지 차원에서의 치료, 마음 차원에서의 치료 등을 모두 치료해야 하는데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스키어에서 육체적 차원의 내용을 보면은 영양치료가
가능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비타민 치료가 가능하고 단백질 치료, 탄수화물, 지방질, 아미노산 치료가 가능하고 다양한 효소 치료가 가능하고 28종류의 미네랄 치료, 호르몬 치료, 그 다음에 또 46개의 DNA 치료, 또 알레르기 치료, 해독 치료, 다음에 척추 지압 치료, 다음에 미용 치료 등이 가능하고 에너지 차원에서도 침술 치료, 스칼라파 치료, 파동 치료, 칼라 치료 등이 가능하며 에너지 차원에서 오라 교정 치료가 가능하고 동종요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마음 차원에서 다양한 감정을 분석할 수 있고 또 스트레스 치료가 가능하고 바이오 피드백 장치로 다양한 마음을 치료할 수가 있고 또 사랑의 주파수를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특수한 치료 방법이 많이 내장하고 있습니다. 스키와 같은 장치는 MRI와 같은 무거운 장비가 필요 없이 컴퓨터와 CD 한 장과 가벼운 도구만 있으면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며 우주 비행사의 건강을 체크하고 치료하는 데 필수적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스퀘어를 이용한 임상 연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웹사이트의 42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타스캔이라는 진단 및 치료 장치에 대하여 에타스캔은 러시아 및 독일 등에서 개발한 진단 및 치료 장치입니다. 에타스캔의 원리는 헤드셋을 통하여 뇌의 에너지장을 여기시킵니다. 레이저 광이 여기된 뇌의 에너지장을 채집합니다. 채집된 에너지장은 박스로 보내지고 이 박스에서 웨이브 정보가 디지털 정보로 바뀌어 소프트웨어로 전송됩니다. 다음은 환자의 에너지장은 분자장, 세포장, 조직장, 장기장으로 분류가 되고 에타스캔의 소프트웨어는 정상적인 분자장, 세포장, 조직장, 장기장 등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있으며 또 인공지능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 에너지장과 데이터베이스 에너지장을 비교해서 각 조직, 장기에 대한 결과물을 내보냅니다. 30분 후 장기 및 조직별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폐를 볼 수 있고 유방, 또 위, 간, 혈관, 심지어 유전자까지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별로 각 부위의 색깔을 보고 그 부위의 기능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의 영상에서 만약에 노란색 부위는 건강을 의미하고 갈색 부위는 미병을 의미하고 이게 검게 나오는 부위는 그 부위에 질병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 이미지 이외에 이 그래프 빨간 곡선과 청색 곡선이 있는데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빨간 곡선과 청색 곡선을 이용하여 급성질병과 만성질병을 감별하고 또 이 빨간 청색을 이용하여 악성종양과 양성종양을 구별합니다. 이 에타스캔의 진단 정확도는 MRI와 비교했을 때 이게 MRI고 에타스캔인데 이거는 척추에 이 부위에 이상이 있는데 에타스캔도 이 부위에 검은 점으로 표시되고 콩팥에 MRI상 이 부위에 이상이 있는데 콩팥 다음에 에타스캔에서도 이 부위에 검은색으로 나타나고 뇌촬영이 이만큼 이상이 있는데 에타스캔에도 이 부위에 검게 나타나요. 그래서 정확도는 약 80%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는 병변이 있는 부위가 발견되면 정상 기능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치료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검은 부위가 흰 갈색이 될 때까지, 다음에 갈색이 된 다음에는 노란색, 정상적인 노란색이 될 때까지 반복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베론이라는 진단및 치료장치에 대하여. 오베론은 진단법이 매우 특이합니다. 환자가 집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자신의 얼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을 통하여 오베론 의료센터에 전송합니다. 오베론의 의료센터의 의사는 전송된 환자의 얼굴 사진을 PC 모니터에 띄웁니다. 의사는 환자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의사인데, 이때 의사의 시각 정보가 의사의 시신경을 거쳐서 뇌의 시각 중추에 전달됩니다. 시각 중추에 전달된 시각 정보는 뇌의 에너지장에 저장됩니다. 의사의 뇌 에너지장에 저장된 환자에 관한 파동 정보는 헤드셋의 자기장 여기장치에 의하여 여기가 되고, 여기된 환자의 정보는 역시 헤드셋에 의해서 수집돼서 무선으로 박스에 전송됩니다. 박스에서 웨이브 정보가 디지털 정보로 바뀐 다음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로 전송됩니다. 그 다음 진단 과정은 에트스캔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종합 정리하는 차원에서 양자에너지 발생 장치는 어떻게 제작하는가 하는 문제와 이렇게 제작된 양자에너지 발생 장치의 효능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자에너지 발생 장치는 어떻게 제작하는가? 양자에너지 발생 장치의 효시는 테슬라 코일입니다. 그동안 테슬라 코일에 관한 많은 연구에 의하면 테슬라 코일에 고전압, 고주파를 걸면 코로나 방전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 방전에 의하여 주위의 기체에 고에너지가 가해져 기체를 구성하는 원자가 전자로 분해된 다음 해체 모해를 해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즉 원자핵은 중앙에 모이고 전자는 그 주변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코로나 방전에 의해서 생긴 나름 새로운 에너지를 다음과 같은 여러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스칼라 에너지, 비에르츠 에너지, 양자 에너지, 플라스마 에너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외에도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우리나라의 플라스마 기술의 사용 현황을 보면 대기압 플라스마는 공업 분야와 반도체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고, 진공 플라스마 기술은 주로 반도체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플라스마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외국에서처럼 이 기술이 여러 분야에서 공유하지를 못하고 주로 대기업의 반도체 분야나 공학 분야의 전유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플라스마 기술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극히 일부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중소기업에서는 플라스마 기술을 이용하여 웰빙 튀김기를 개발하였는데, 이 튀김기는 낮은 온도에서 음식물을 튀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튀김기에 손을 넣어도 화상을 입지 않는다고 했고, 또 트랜스지방, 우리 몸에 나쁜 트랜스지방의 기름을 몸에 유익한 기름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중소기업에서는 플라스마 기술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등 금속의
플라즈마 에너지를 주입하여 콘텀 건강 팔찌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에서 개발한 앞에서 말씀드린 GDB라는 진단장치도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것입니다. 즉 여기 손가락을 입은 여기에 고전압 발생 장치가 있고 여기 유리발에는 고전압이 걸려있고 그러면은 온 기계를 온하면은 이게 4분에서 코로나 방전이 생기고 나머지는 광학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코로나 정보를 결국은 이미지 전환기를 거쳐서 컴퓨터 모니터에 이미지를 나타나게 만든 것이 GDB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원이 있어야 하고 플라즈마 매질, 즉 가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스는 대기의 공기를 이용하거나 진공의 가스를 이용하고 에너지 공급원으로는 열을 이용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출력되는 플라즈마의 온도에 따라서 고온 플라즈마와 저온 플라즈마가 발생하는데 의료계에서는 바로 이 저온 플라즈마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제작된 양자에너지 발생장치의 치료 효능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 에너지 발생장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만든 장치가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진 장치인가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에너지장 발생장치의 효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그레네인이 저술한 양자 생물학이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만 분광 분석기로 분석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에너지장 발생장치에 의하여 물의 진동 상태, 회전 상태 및 물의 구조와 같은 변화가 발생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대조군에서는 아무런 피크가 나타나지 않지만 제대로 만들어진 에너지장 발생장치에서는 800 내지 1000 나노미터에서 피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자외선 분광 분석기로 분석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물의 양자 에너지를 얼마나 공급하였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대조군에서는 100 내지 200 나노미터에서 낮은 피크가 나타나지만 제대로 만들어진 에너지 발생장치에서는 100 내지 200 나노에서 높은 피크가 나타난다고 했고 세 번째로 임파울을 배양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의 임파울을 분리하여 임파울을 배양하면 대조군에 비하여 제대로 만들어진 에너지장 발생장치에서는 임파울 정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심지어 20배나 높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핵자기 공명 측정기로 분석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물 분자 덩어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만약 제대로 만들어진 에너지 발생장치라면 물 분자 덩어리가 작아지고 그래서 선폭이 70m 미만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간단하게 뇌파를 측정해서 세타파만 유도할 수 있으면 충분히 훌륭한 장치라고 판단되고 역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생일검사에서 적혈구의 이런 연전 현상이 정상으로 회복되기만 해도 충분히 훌륭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종합 정리하는 차원에서 양자에너지 발생장치는 어떤 치료가 나타나는가? 이에 대하여 미국의 과학자 헌트가 임상적 연구를 종합한 바 있습니다.
헌트에 의하면 첫째, 양자 에너지는 순환 기능을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배양 중인 세포에 양자 에너지를 노출시키면 세포들이 서로 분리가 되면서 운동성이 증가합니다. 이 속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질병, 상처, 암 등은 혈액순환이나 임파순환의 부족 및 정체가 생기고 이로 인하여 치유에 필요한 물질의 접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양자 에너지는 여러 가지 세포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면역세포 및 내분비세포의 기능이 향상되고 면역세포가 정식되고 뇌세포의 기능이 향상되어 뇌파금세에서 주로 느린 뇌파, 알파파 및 세타파가 증가합니다. 세 번째, 어떤 질병도 양자 에너지에 의하여 치유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첫째, 상처, 골절, 이골 등도 평균적인 치유기간의 4분의 1 만에 완전히 치유되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마약 진통제만큼 효과적이고 피부 발진이나 피부 질환이 잘 치료되고 바이러스 및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치료기간이 단축되며 수술 중 출혈의 양이 적어지고 수술 후 회복기간이 단축되며 암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부작용이 적고 C형 간염이 호전되고 뇌졸중 환자가 호전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양자 에너지는 감정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던 감정의 엉어리가 제거되고 심지어 마약 중독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체의 에너지장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인체의 에너지장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현대의학에서 알 수 없음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냥 넘어가는 많은 질병의 원인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체의 에너지장은 자연 치유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사로서는 반드시 에너지장을 이해하여 환자의 자연 치료력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인체의 에너지장을 채취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간편하게 진단도 하고 또 치료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의 현대의학에서는 이러한 장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스키어 파동이 일어났던 것인데 물론 내용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자 물리학이 1900년에 출현하여 1928년에 정립되었기 때문에 양자 물리학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거의 9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17세기에 만들어진 뉴턴 물리학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은 반성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문간의 방어벽을 허물고 통합된 공간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문간의 정보를 교환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유익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늦었지만 학문간의 통합이 이루어져 물리학, 전자학, 공학, 생물학, 의학 등의 한 공간에서 연구하는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정말로 바라건대 우리나라에서도 대체학이 활성화되도록 대체학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혹시 연구하는 과정에 참고 자료로 도움이 필요하면 카페라든지 유튜브를 이용하시고 또 연구하는 과정에 질문이 있으면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